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명품 가방을 힐끗 보고 점심시간 SNS를 훑으며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에 묘한 감정을 느끼죠. 축하한다는 댓글을 달면서도 속으론 불편한 거예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타인의 성공 앞에서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끊임없이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그 우월감 없이는 불안해지는 걸까요? 오늘은 19세기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파헤친 인간의 가장 은밀한 욕망, 우월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니체는 인간의 모든 행동 뒤에는 권력의 의지가 숨어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근원적인 생명력이죠. 아침에 일어나 러닝을 시작하는 것도,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려는 것도, 금연을 결심하는 것도 전부 이 의지의 발현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현재의 나를 넘어서고 싶어 하거든요. 문제는 이 건강한 자기 극복의 욕구가 어느 순간 타인과의 비교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옆 사람보다 나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도 옆 사람이 벤치프레스로 드는 무게가 신경 쓰이고 독서 모임에 나가서도 내가 몇 권을 읽었는지가 중요해지죠. 심지어 육아를 하면서도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며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한 노예 도덕의 함정이에요. 본래 인간의 가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재단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원래 권력의 의지는 자기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강해지고 싶다는 순수한 욕망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설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됐어요. 회사에서 동료가 프로젝트에 실패하면 은근히 마음이 편해지고 친구가 이직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안도하는 자신을 발견하죠.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자책하지만 사실 이건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학습시킨 왜곡된 반응이에요. 제 친구 중에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항상 팀 회의 때마다 다른 부서의 실수를 지적하고 자기 팀이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 강조했습니다. 임원진 앞에서는 경쟁 부서의 부족한 점을 콕콕 집어내며 자기 팀의 우수함을 부각시켰죠. 처음엔 그가 정말 유능한 리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할 자신이 없어서 남을 깎아내리는 방식을 택한 거였어요. 결국 그는 승진에서 번번이 탈락했고 팀원들도 하나둘 그를 떠났습니다. 타인을 짓밟아 얻은 우월감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거든요. 니체는 이런 심리를 르상티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원한 감정이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향한 깊은 질투와 적대감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을 직접 드러낼 순 없으니까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가면을 쓰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돈은 많지만 인간성이 없다거나 저 사람은 외모는 뛰어나지만 머리가 텅 비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상대방을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인 거죠. 이런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해칩니다. SNS는 이런 비교 심리를 극대화시켜요. 우리는 타인의 가장 화려한 순간만 편집된 형태로 보면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합니다. 누군가의 몰디브 리조트 사진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재미없이 사는지 자책하고 누군가의 창업 성공 스토리를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지 한탄하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팀이 17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NS 사용 시간이 하루 30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날수록 우울감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끊임없는 비교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니체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그는 위버멘쉬, 즉 초인의 개념을 말합니다. 초인이란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사회가 강요하는 성공의 공식, 행복의 템플릿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척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당하고 평가받으며 자라왔으니까요. 학교에서는 등수를 매기고 회사에서는 상대평가를 하며 미디어는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거든요. 제가 35살 때 겪은 일이에요. 당시 저는 외국계 은행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연봉도 괜찮았고
주변 사람들 눈에는 부러운 직업이었죠.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일 자체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디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주변에서는 모두 만류했습니다. 안정을 버리고 불확실한 길로 가는 게 어리석다고요. 부모님은 걱정하셨고 친구들은 말렸죠. 하지만 저는 퇴사를 선택했어요. 그 결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은행 다니는 친구들이 승진 소식을 전할 때마다 흔들렸거든요. 모임에 나가면 제 선택을 의심하는 시선들도 느껴졌고요. 하지만 점차 깨달았어요. 진정한 만족은 타인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걸요. 지금 저는 예전보다 돈은 덜 벌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의 진정한 의미를 그때 조금은 이해하게 됐어요. 니체는 권력의 의지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반응적 권력과 능동적 권력입니다. 반응적 권력은 타인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기려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누군가를 넘어서려고 애쓰는 거죠. 친구가 외제차를 사면 나도 사야 할 것 같고, 동료가 명품을 들고 오면 나도 하나 장만해야 할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반면 능동적 권력은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극복하려는 힘입니다. 타인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마라톤을 예로 들어볼게요. 같은 코스를 달리더라도 옆 사람을 의식하며 그 사람보다 빨리 들어오려고 애쓴다면 그건 반응적 권력이에요. 하지만 지난번 기록보다 한 분이라도 단축하려고, 더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달린다면 그건 능동적 권력이죠.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달리지만 그 동기의 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자는 끝이 없어요. 항상 더 빠른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후자는 내가 성장하는 계속 의미가 있거든요.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구분했어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타고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유능해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실패를 철저히 숨기고 쉬운 일만 골라서 하며 타인보다 우월해 보이려고 애쓰죠. 새로운 도전은 실패할까봐 두렵고 피드백은 자존심 상하는 공격으로 느껴져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노력으로 발전한다고 믿기 때문에 도전을 즐기고 실패에서 배우며 타인의 성공을 위협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봅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이 차이를 정말 실감했어요. 처음엔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들과 비교하며 좌절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손가락이 안 움직이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유려하게 연주를 못하지? 레슨을 받으러 가는 게 두려웠어요. 선생님이 지적하면 자존심이 상했고 발표회에선 다른 사람들의 연주를 듣기가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난주에 나보다 나아졌는가? 오늘 새로운 테크닉을 하나라도 익혔는가? 이렇게 관점을 전환하니 피아노가 즐거워졌어요. 실패해도 괜찮았고 잘 치는 사람을 보면 질투가 아닌 영감을 느꼈죠. 그러니까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하며 사는 삶은 끝없는 경주 같아요. 결승선이 없는 마라톤을 뛰는 거죠. 아무리 달려도 항상 앞서가는 누군가가 있고 뒤에서 따라오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런 삶은 절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삶은 매 순간이 성취가 될 수 있어요. 어제보다 나아진 내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묻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선택한 삶이라면 그 삶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를 이기려고 애쓰고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요.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죠. 진정한 자존감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누군가보다 나아서 무언가를 성취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 이론에서 진짜 자신감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성취 경험에서 온다고 말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직접적인 경험, 그것이 진짜 자존감을 만든다는 거죠. 반면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으로 얻는 자존감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나은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게 자기 개발을 포기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순수하게 나 자신을 위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거든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장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의 성장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니체가 말한 초인에 가까워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로요.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걸 부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죠.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끊임없는 비교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대신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니체가 말한 진정한 힘, 그것은 타인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말이죠.